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구판의 방울소리가 울리던 그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적 한 장으로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 여자, 이제 그 부적으로 스스로의 거짓을 묻게 될 차례였죠. 그날 모든 진실이 뒤집혔습니다. 이제부터 그 시작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손이 멈췄다. 문틈 사이로 노란색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익숙한 듯 낯선 냄새 먹물과 향,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눅진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부적이었다. 처음엔 아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글씨를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도화살 방지. 그 아래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집에 이런 게 왜 있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으로 향했다. 그거 손대지 마라. 그분이 주신 거야. 그분,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누굴 말하는 걸까? 결혼한 지 꼭 1년. 겉보기엔 평온했다. 남편 준우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쓰러져 잠들고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들러 식탁을 정리하며 잔소리를 흘렸다. 그 일상이 조금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부적 한 장이 그 믿음을 단숨에 뒤집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찾아왔다. 손에는 또 다른 부적들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며느리 사주에 도화살이 낀 거 알아? 그분이 그러시더라. 그녀의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새어나왔다. 요즘 그런 미신 누가 믿어요, 어머님. 미신이 아니야. 그녀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 얼굴에 그게 있대. 도화살. 그녀의 손끝이 내 볼 옆을 가리켰다. 네 얼굴이 남자들을 부른다더라.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날 오후 나는 베개 밑에서 또 한 장을 발견했다. 옷장 모서리에도 작은 부적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온 집안이 나를 감시하는 눈으로 뒤덮여가는 느낌이었다. 손끝이 떨려 부적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럴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이 집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저녁 무렵 준우가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웃어 보이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말없이 샤워하러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집안 공기만 묵직해졌다. 밤이 깊었다. 부엌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와 식탁 위 부적에 닿았다. 달빛에 비친 붉은 글씨가 묘하게 번져 보였다. 그 위로 시어머니의 말이 스쳤다. 그분이 그러시더라. 네가 준우 운을 막고 있대. 식탁 아래에서 싸늘한 공기가 올라왔다. 그분이라니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지? 며칠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분을 입에 올렸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가에 바람이 내게 스칠 때마다 오래된 기억 조각이 하나씩 떠올라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비 내리던 골목, 반지 앞방 곰팡이 냄새, 좁은 문틈 아래로 밀려들던 향 냄새, 누군가가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던 소리.
그리고 그때 우리를 몰아냈던 여자. 그날 엄마가 내 입을 막고 숨죽였던 순간의 공기. 어느새 내 기억은 15년 전 하교하던 길, 그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생활이 더 어려워진 우리는 4층 빌라 반지하로 집을 옮겼다. 엄마는 근처 의류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일이 많아 야근이 많으셨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씩씩하게 적응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 골목을 가득 채웠고 비린내가 축축히 배어 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우산이 뒤집힌 순간 누군가가 내 위로 큼직한 검은 우산을 펼쳐 들이밀었다. 윗집 202호 김씨 아저씨였다. 바람이 장난 아니네. 다 왔으니 같이 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그는 내 어깨가 젖지 않게 우산을 살짝 기울였다. 비 냄새와 비누 향이 섞여들었다. 순간 아빠의 품처럼 느껴졌다. 아저씨와는 그렇게 따뜻한 이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빌라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고 종종 나와 엄마도 도와줬다. 무거운 짐을 옮겨주거나 밤늦게 불 꺼진 계단에서 마주치면 조심하세요라며 걱정해 주셨다. 어느 날 아저씨는 떡볶이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보시고는 언제나 간절했던 떡볶이를 종종 사주셨다. 부끄러워 못한 감사하다는 말을 일기장에 대신 남긴 적도 있다. 그렇게 아저씨를 만나면 아빠를 만난 듯 반갑게 인사하며 엄마가 아닌 다른 어른에게 조금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부터 향 냄새가 복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현관 앞에는 애군 차단이란 붉은 글씨의 부적이 붙어 있었고 문틈엔 타다 남은 향재가 쌓였다. 엄마는 그걸 조용히 떼어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같은 자리에 새 부적이 붙어 있었다.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김씨 아저씨의 부인 송미향 그녀였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사과했고 자신을 향한 불안정한 그녀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그렇게 경고 조치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저씨 집에서는 심한 다툼 소리가 들렸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느닷없이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리고는 여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열어. 2년 내 남편 어딨어? 엄마는 손에 쥔 수건을 떨어뜨렸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멍하니 엄마 얼굴만 봤다. 누군가 발로 문을 차고 있었다. 내 남편 여기 숨겨놨지. 내 남편이 며칠째 안 들어와. 그녀의 음성은 울부짖음처럼 갈라졌다. 엄마는 문을 붙잡으며 외쳤다. 오해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때 문의 틈으로 향 냄새가 스며들었다. 짙고 묘한 냄새.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방울 소리가 들렸다. 도와 살년. 신이 널 벌할 거야. 비명 같은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이상한 일은 그 후로 한 달 동안 계속됐다.
밤마다 들려오는 방울소리, 새벽에 문 앞에 놓인 향로, 낡은 벽에 번진 먹물 자국들. 분명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듯 했다. 엄마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하루 종일 창문을 열고 향 냄새를 지우려 환기를 시켰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학교를 다녀오면 현관 앞에는 늘 젖은 흙발자국 2개가 찍혀 있었다. 그 방향은 언제나 우리 집 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나는 잠시 촛불을 켜고 책상 밑에서 떨어진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헝겊으로 대충 꿰맨 듯한 인형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인형의 얼굴에 엄마 이름이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는 돌아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인형을 덥석 움켜쥐고 가위로 그것을 거칠게 잘라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마디만 했다. 준이야, 우리 이사 가자.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엔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엄마는 새벽마다 박스를 채우고 낮엔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이삿날 아침 비가 다시 내렸다. 짐을 옮기느라 허둥대던 그때 골목 끝에서 송미양이 붉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도화살은 한 번 걸리면 평생이야. 도망쳐도 따라붙어 피로 갚아야 돼. 그 목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퍼졌다. 엄마는 나를 안고 차문을 닫았다. 트럭이 골목을 벗어나자 창문 너머로 붉은 우산이 점점 멀어졌다. 마치 피처럼 번지는 빨간색이 비에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우린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었다. 저 여자의 저주에서 도망치는 중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나를 다시 부적 앞으로 데려오자 떠오르는 이름. 송미향? 그 이름이 허공에 맴도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설마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걸까? 확신이라기보다 기억의 장광이었고 그래서 더 서늘했다. 커튼 위 춤을 추는 부적을 바라봤다. 노란 종이 위에 붉은 글씨가 흔들리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부적 한 장으로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찬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그림자가 내 얼굴을 덮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아침이 밝았지만 그때 이미 내 인생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점점 달라졌다. 식탁 위엔 하루 종일 향 냄새가 맴돌았고 부엌과 거실, 현관과 침실 곳곳에 부적이 늘어났다. 냉장고 옆 현관문, 침대 머리맡 어디에나 있었다. 노란색 위에 붉은 글씨, 마치 피처럼 번진 획들이 나를 노려보는 듯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노란 부적으로 가득한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분이 주신 거야. 네 도화살을 막아주는 거다. 그걸 붙여야 우리 준우가 무사하대.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단호했다.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다. 도화살이라니요.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미신이 아니라 운명이지. 사람의 팔자는 바뀌지 않아. 짧은 대화 끝에 찻잔이 부딪히며 낸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그날 밤 준우가 퇴근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무심히 물었다. 요즘 밖에 자주 나가? 아니, 평소처럼이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말했다. 엄마가 걱정하시길래 너한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마 당신도 그런 말 믿는 건 아니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밤이 깊자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부적이 붙은 벽들이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몰래 그것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안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이 집이 점점 나를 밀어내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며느리야, 오늘 그분과 약속이 잡혔어. 꼭 가서 인사드려야 해. 그분이라니요? 우리 동네에 새로 오신 분이야. 세상에 그렇게 용한 분은 없대.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며느리 얼굴만 봐도 기흉을 아신다네. 그 말이 마치 명령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무당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상가 끝 퀴퀴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엔 붉은 부적이 빽빽했고 방 한가운데엔 금빛 비단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붉은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다. 이게 그 며느리로구나. 그녀가 내 손을 잡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얼굴, 그 눈빛. 15년 전 반지하 집에서 우리를 내쫓던 바로 그 여자였다. 송미향?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떨렸다. 그녀는 방울을 천천히 흔들며 중얼거렸다. 기운이 탁하네. 이 여자의 도화살이 너무 세요. 이대로 두면 남편 운이 끊어져요. 시어머니가 숨을 삼켰다. 그래서 요즘 준우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보다 안도에 가까웠다. 나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다 오해예요. 송미양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도화살을 가진 여자는 오해도 팔자야. 남자를 망하게 하는 기운이지. 그녀의 말이 방 안을 짓눌렀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함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차 안에 향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그 냄새가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저 여자가 왜 다시 나타난 걸까?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렸다. 아저씨와 송미양이 큰 소리로 다투던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가 찾아와 문을 두드려댔다. 다 인연들 때문이야.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 그럴 때마다 집 앞에는 어김없이 향이 피워져 있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향 냄새가 다시 코끝을 맴돌았다. 송미양이 흔들던 방울 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도화 쌀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따라붙는 법이야. 그날 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 위로 달빛이 흘렀다.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속에서 송미양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나를 몰락시키려 돌아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점점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송미양의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도화 쌀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따라붙는 법이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잠을 자려 누워도 눈을 감으면 방울 소리가 들렸다. 부적을 떼어내고 향을 치워도 냄새가 몸에 밴 듯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미양의 말을 되뇌었다. 며느리 얼굴빛이 어두워. 오늘도 그분이 그러셨다. 그녀의 눈에는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 서려 있었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며 짙은 향 냄새가 밀려들었다. 붉은 비단 저고리, 번쩍이는 머리핀, 마치 오래된 그림 속 인물이 현실로 걸어 나온 듯 송미양이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곧바로 나에게 꽂혔다. 도화살의 기운이 아직 살아있다며 남편의 운을 내가 맡고 있다고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그 말에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믿음을 더 굳혔다. 나는 숨을 고르며 가까스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그건 다 오해예요. 그러나 미양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낮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냉기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 멈춰서며 말했다. 오해라, 네 엄마도 그렇게 말했었지.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했을 때도 오해라고 했지. 하지만 난 다 봤어. 내 남편이 니네 집 반지하에 드나드는 걸.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귀를 찔렀다. 송미양의 눈빛에는 광기와 피해 의식이 엉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뺨을 스치며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네 차례야. 어쩐지 네가 오고부터 우리 집이 자꾸 어긋났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서려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속삭였다. 저 여자는 미쳤어요. 어머님, 그 사람은... 하지만 대답 대신 싸늘한 눈빛만 돌아왔다. 그녀에게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재앙의 근원이자 구판의 희생양이었다. 그날 밤 생각에 잠긴 나는 억울함에 그 어떤 날보다 깊게 무너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달빛이 벽을 스쳤다.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가 가슴 속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그때 우리는 아무 죄도 없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지? 다음 날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송미양 기억나? 그 이름 또 듣네. 왜? 그 여자가 나한테 왔어. 무당이 되어서. 그리고 또 그 말했어.
너희 엄마가 내 남편을 뺏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도화살이래. 남편 운을 막는다고. 엄마,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었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준이야, 며칠 전에 시장에서 그 아저씨 봤어. 네? 머리가 하얗게 샜더라. 그런데 나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하더라. 그때 얘기가 나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사람 송미향 의부증 때문에 정말 고통받았다더라. 누굴 만났냐고 묻고 또 묻고 마치 고문 같았다고 했어. 밤새 잠도 안 재우고 추궁하는 날도 있었대.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러다 급기야 폭행이 시작됐대. 처음엔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중엔 직접 손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혼했대. 송미향은 그 후로 정신과를 다녔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문제였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나 봐.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 남편을 잃은 게 다 우리 탓이라고 믿는 거겠지. 다 지난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전화를 끊자 손끝이 떨렸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은행잎이 불길하게 흔들렸다. 송미양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가뒀던 여자. 불안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모든 걸 부숴버린 여자. 그리고 그 파편을 15년 동안 품고 이제는 남의 불행으로 먹고 사는 여자. 그날 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그래, 이번엔 내가 끝내야 해. 그녀가 시작한 구판은 이제 내가 뒤집을 차례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준우는 퇴근해도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송미양의 신당을 드나들었다. 냉장고 속 반찬은 시들어가고 식탁 위엔 향초가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살던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도로 가득 찬 낯선 재단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붉은 보자기 상자를 꼭 쥐고 있었다. 선생님이 주셨어. 오늘 밤 머리맡에 두고 잘하시더라.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손끝은 보자기 상자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그분은 신을 모셔. 네가 뭘 알아서 신의 뜻을 의심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송미양의 말투와 억양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보자기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나가고 나는 책상 위에 붉은 상자를 바라봤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 붉은 천을 비췄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는 묵직했고 표면에는 붉은 글씨로 뭔가 휘갈겨져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이 누워 있었다. 빨간 천으로 쌓인 인형, 가슴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노란 종이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15년 전 책상 밑에서 발견했던 그것과 똑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한 달 동안 매일 피워진 향 냄새, 어느 날 책상 밑에서 발견한 저주 인형. 인형의 얼굴은 희미하게 내 모습을 닮아 있었고, 바늘이 꽂힌 자리에서는 붉은 실이 풀려 나와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1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손이 떨렸다. 노란 종이 뒤편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도화살을 끊는 법, 피로 씻어야 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송미양은 1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상자를 다시 보자기로 싸서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시어머니가 알면 안 됐다. 그녀는 이미 송미양의 말을 신의 뜻으로 믿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송미양이 직접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제단 사진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엔 붉은 재물과 부적, 피처럼 번진 먹색이 선명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이미 애기 꽉 찼어요. 아드님이 요즘 머리가 아프다 하죠.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송미양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신이 알려주셨죠. 서두르라고 하시더군요. 이 여자의 도화살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곧 큰 굿을 해야 할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그 눈 속엔 분명히 있었다. 즐거움, 그리고 복수의 쾌감.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송미양이 내 두려움을 삼키며 천천히 웃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미소가 머릿속에 깊게 각인됐다. 그날 밤 준우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셔. 굿 한 번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당신까지 왜 그래? 나를 믿지 않아?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형식일 수도 있잖아. 형식이라니. 이건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준우는 고개를 돌렸다. 요즘 당신 눈빛이 무서워. 예전 같지가 않아. 그 말이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래, 나도 몰라. 내가 누구였는지 요즘 모르겠어. 그 말이 내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다. 다음 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SNS를 보게 되었다. 거기엔 송미양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우리 집을 지켜주신 선생님 감사해요. 며느리의 도화살이 풀리기를. 댓글엔 역시 용하다. 신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한순간 세상이 나를 불길한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화면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젠 진짜 끝내야 한다. 그날 밤 엄마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설마, 준이야? 네,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 여자가 구판을 벌이려고 해요. 짧은 침묵 후 낮은 한숨이 이어졌다. 그 여자가 또 그 짓을 하는구나. 어디서 볼까? 내가 찾아갈게. 다음 날 오후 오래된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 희끗희끗한 머리, 굵은 손마디. 세월보다 깊은 죄책감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네 엄마에게 미안했어. 난 단지 힘들게 사는 너희를 안쓰러워했을 뿐인데. 그 여자가 날 미쳤다고 했지. 그의 말에 손끝이 떨렸다. 그 여자는 지금 무당이 되어서 제 시어머니를 조종하고 있어요. 저를 망하게 하려고 구판을 벌이려 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다. 그 여자는 한 번 미치면 멈추질 않아. 돈 냄새만 나도 달려들지. 그걸 이용해야 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젠 싸워야 해. 그날 휴대폰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그녀의 탐욕으로 그녀를 잡는다. 그리고 며칠 뒤 예고 없이 찾아온 소식 하나가 나를 다시 깨웠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울렸고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왔다. 보상금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번쩍였다. 운명은 지금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거의 왕래가 없던 친할머니. 그분은 몇 해 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갈 무렵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분이 내게 작은 땅을 남기셨다는 것.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변두리의 묵은 땅. 그저 이름만 남은 유산이라 생각했는데 그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며칠 전 매각이 완료되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보상금이 내 앞에 놓였다. 우연일까 아니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일까? 그날 오후 나는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님,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땅이 팔렸대요.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가 교차했다. 세상에,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네. 도화살이 풀리면 복이 들어온다 하시더니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어머님. 복이라면 이제 그 복이 누구를 향해 흐르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송미양을 찾아갔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 무렵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다급하고 떨려 있었다. 며느리야, 선생님 말씀이 그게 그냥 복이 아니래.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화살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그 돈엔 피의 기운이 강하대. 그대로 두면 흉으로 바뀐다고. 지금 당장 굿을 해야 한대.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더 위험해진다고 그러시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송미양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다. 선생님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 이번 굿만 하면 모든 게 정리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뒤로 낮고 날카로운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번 굿은 특별해요. 애군이 아주 깊어요. 3천만 원만 준비하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송미양이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예상대로였다. 큰 돈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그녀는 굶주린 짐승처럼 바로 달려든 것이다. 나는 입가를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그날 직접 드리면 되죠? 수화기 너머로 송미양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러나왔다.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신당으로 오세요. 그날이 달이 붉게 뜨는 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흘렀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김씨 아저씨에게 연락했다. 그날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 여자가 돈을 받는 순간 끝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게. 너도 조심해라. 그날 밤 김씨 아저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준비는 끝났어. 경찰도 대기 중이야. 굿판이 열리면 그 여자는 스스로 올가미에 들어갈 거야. 휴대폰을 내려놓자 창밖으로 붉은 달이 어슴풀에 떠올랐다. 그래, 이제 곧 끝이다. 하지만 이 끝엔 상처가 남겠지.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녀를 조종한 것이었다. 송미양의 말에 매달리며 안심하려 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그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내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이 말하길 오늘 밤은 조심하래. 도화살이 도는 날이래.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저도 조심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왜 그렇게 웃니? 그냥요. 이제 곧 다 끝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천천히 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하늘엔 구름 사이로 붉은 달이 걸려 있었다. 달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책상 위 부적에 떨어졌다. 붉은 글씨가 피처럼 번지며 빛났다. 나는 그 부적을 손에 쥐었다. 이제 네가 내 무기가 될 차례야. 그 말을 남기고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봉투에 현금을 넣고 녹음기를 가방에 숨겼다. 경찰과의 약속도 마쳤다. 이제 무대만 남았다. 창밖의 바람은 세차게 불고 붉은 달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달빛이 거실 벽을 타고 흐르며 시어머니의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갔다. 그녀는 분명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굿이에요. 진짜 굿은 거짓을 태워 없애는 의식이니까. 15년 전 도망쳤던 그 밤의 공포 대신 이번에는 내가 그 여자를 마주할 차례였다. 토요일 아침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창밖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고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달은 아직 지지 않았고 붉은 기운이 창문을 타고 벽에 스며들며 집안을 불길하게 물들였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나는 봉투와 녹음기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내 차례였다. 오후 2시 송미양의 신당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턱을 넘자마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엔 방울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제단 위엔 돼지머리와 붉은 술, 그리고 부적들이 빼곡히 늘어섰다. 송미양은 이미 굿차림을 마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비단옷과 금빛 허리띠, 짙은 분홍 화장 위로 번지는 냉소.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두 눈에는 믿음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준우 좀 살려주세요. 송미양은 방울을 천천히 흔들며 답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신의 뜻이니까. 짤랑거리는 소리 속에서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부적을 제단 위에 올리며 말하던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이 안에 시주금 3천만 원을 넣고 땅에 묻으면 모든 애군이 사라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꺼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빛났고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표정은 신의 사제가 아닌 탐욕에 굶주린 인간의 얼굴이었다. 이제 부적 위에 돈을 올려놓고 내 뒤에 따라 외우면 돼요. 나는 조용히 봉투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송미양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어 무게를 가늠하듯 손에 쥐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이 정도면 애군이 완전히 정리될 거예요. 신께서도 흡족해 하실 겁니다. 그녀는 봉투를 품 안에 꼭 끌어안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며느리분의 도화살은 완전히 풀렸어요. 아드님도 곧 건강해지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송미양은 돈봉투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신의 사제가 아닌 탐욕을 채운 인간의 만족감이 가득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요, 송미양 씨. 그녀가 몸을 돌렸다. 뭐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의식만 하면.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인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방금 전 대화 다 녹음됐어요. 3천만 원을 받으면 도화살이 풀린다는 말까지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나는 가방 안쪽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보여줬다. 당신이 집안의 애군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받는 장면이 다 찍혔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공기가 멎었다. 송미양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녀는 돈봉투를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신성한 의식이야. 의식이요? 아니, 사기겠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 돈을 받은 순간 끝이에요. 시어머니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송미양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신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울이 떨어지고 향로가 쓰러지며 연기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송미양은 봉투를 움켜쥐려 했지만 손목이 순식간에 잡혔다. 나 이건 신의 뜻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녀의 절규가 방울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의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 사람은 무당이 아니에요. 15년 전 저희를 집에서 내쫓았던 그 여자예요. 지금껏 수십 명을 속여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송미양은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내가 피해자야. 전현의 엄마가 내 남편을 뺏었어. 그때 문 밖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미양. 모두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송미양의 전남편 김씨 아저씨였다. 그의 얼굴엔 세월과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15년 전에도 그랬잖아. 준이 엄마가 아니라 네 의심이 우리를 망쳤어. 그 말에 송미양의 얼굴이 비틀렸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날 배신했잖아. 배신한 건 너야. 사람을 미워하면서 신을 팔았지. 경찰이 송미양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나를 노려봤다. 너 네가 끝난 줄 알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만든 구판은 오늘로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신이 판단할 거예요.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가자 신당 안은 고요해졌다. 향 연기가 천천히 흩어지고 부적들이 재처럼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나는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내 손으로 네 인생을 망칠 뻔했구나.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문 밖으로 나오자 붉은 달이 여전히 하늘에 걸려 있었다. 달빛이 흙길을 타고 흐르며 내 그림자와 어머니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섰다. 모든 게 끝났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는 늘 새로운 상처가 남는 법이니까.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골목길을 비추며 멀어졌다. 연기가 거치자 신당은 폐허처럼 남았다. 타다 남은 부적들이 재가 되어 흩날리고 향 냄새만이 허공에 떠 있었다. 시어머니는 텅 빈 재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네 말대로 사기꾼이었구나. 김씨 아저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15년 전 그 여자가 극심한 의부증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준이네 어머니가 힘들게 사시는 걸 보고 몇 번 도와드렸을 뿐인데 송미양은 그게 불륜이라고 믿었죠. 결국 저는 집을 나왔고 송미양은 그때부터 무너졌습니다. 그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후 그 여자는 무당이 되어 수십 명을 속였어요. 모두 자기처럼 불안한 사람들이었죠. 그 불안을 키워서 돈을 뜯어낸 겁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서류 속 피해자 명단을 보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나도 그 여자의 먹잇감이었던 거네. 그녀가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15년 전에도 지금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린 나이에
혼자 집에서 떨었을 생각을 하니 그런 너를 내가 또 괴롭혔구나.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족보다 남의 말을 믿고 네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시어머니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딸처럼 대할게. 아니, 진짜 딸로 여길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천천히 하면 돼요, 어머님.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 변화가 찾아왔다. 향 냄새가 사라지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을 채웠다. 부적이 붙어 있던 벽엔 연두빛 화초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다. 며느리야, 오늘은 내가 국 끓여줄까? 네? 어머님이요? 그래. 오늘은 내가 해주고 싶어서.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끓인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깊고 구수한 맛이 혀끝에 닿았다. 맛있어요, 어머님. 많이 먹어, 우리 딸. 우리 딸 그 말이 가슴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준우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완전히 며느리 편이시네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음 날 시어머니가 낮에 잠깐 들르셨다. 며느리야, 잠깐 나와 볼래? 거실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이 차의 향이 좋다. 예전엔 향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졌어. 그게 날 지켜준다고 믿었거든. 근데 그건 두려움의 냄새였어. 그녀가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지금 이 차 향기가 진짜야. 평온의 향기, 가족의 향기.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에는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이제 그 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머님, 응, 손 한번 잡아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네요. 네 손도 따뜻해.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지난주 그 붉던 달은 이제 순백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준우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지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 뿐이야.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평범하게 사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범함, 그 단어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잠들기 전 서랍 속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불타지 않고 남아있던 마지막 부적 조각이었다. 나는 그 위에 조용히 글을 적었다. 도화살이 아니라 사랑살이었다. 창문을 열어 조각을 태워 바람에 날려보냈다. 부적은 밤하늘로 흩날리며 사라졌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다. 그 아래 우리는 다시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이제 부적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